이번에는 올리 슬립 하이브리드 매트리스 앤 허리가 편한 메모리폼 토프리스. 네, 제가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간증할 게 많습니다. 매트리스 새로 구매하시는 분들 이거 사세요. 네. 이게 최고예요. 저처럼 뚱뚱한 사람들 잠 제대로 잘 못 자면은 그 하루가 그 다음 날이 완전히 망치고 공칩니다. 너무 그래서 힘듭니다. 사실은 이제 침대가 과학이다라는 말을 새삼 실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최고급 매트리스, 그 매트리스를 20만 원대부터 김용민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는 빅뉴스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네. 자, 매트리스를 매장 가서 누워보고 사야 한다? 아닙니다. 이제 매장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20일간 누워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만족하지 못하실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단 반품 운송비 5만 원은 소비자 부담입니다. 자, 이 최고급 하이브리드 매트리스를 소개할 텐데 25cm 높이의 매트리스입니다. 스프링과 메모리 폼을 혼재해서 만들었는데 매트리스 하단은 내구성과 보건력이 뛰어난 스프링을 깔아서 신체를 고르게 받쳐줍니다. 매트리스 상단은 메모리 폼으로 부드러움과 쾌적함을 극대화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눕자마자 이건 뭐 자동적으로 눈이 감겨요. 그리고 편안하게 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시체처럼 자니까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아파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곡소리를 낼 정도로 제가 너무 편하게 잤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코도 안 골고. 그리고 두 번째, 토프리스는 무려 17cm 두께의 메모리 폼인데 토퍼와 매트리스의 장점을 모았습니다. 시중의 얇은 토퍼 약 7에서 12cm 이용 때에는 바닥에 등이나 허리 등이 베이는 분들, 높은 매트리스에서 아이가 떨어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소개해드린 두 종의 매트리스 모두 롤팩 방식입니다. 이제 롤팩은 롤케이크처럼 이렇게 말아가지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집앞까지. 사람이 와가지고 설치해드리는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가져와서 포장을 뜯고 침대 위에 올려놓고 설치기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이용할 수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면 매트리스가 이제 복원이 되려면은. 네. 하여간 여러분 제가 아주 단단히 효과를 이게 25cm면 대가 요 정도 되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렇지 30cm 자 요게 생각하시면 요 됩니다.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17cm면 요거 좀 더 크겠구나. 요 커요. 정도. 그래요. 그 정도 길이. 네. 그래요. 되게 두툼한데. 그렇습니다. 자, 가격은 가격 정보, 가격에 또 놀라실 텐데 올리 슬립 단단한 메모리 폼 토퍼 매트리스 슈퍼 싱글 29만 원. 와. 퀸 두 사람용이죠. 네. 35만 원. 35만 원. 3만 원 돈은 아니고. 네. 35만 원. 35만 원. 네. 자, 그리고 올리 슬립 하이브리드 스프링 매트리스 이거 조금 좀 값이 나갑니다만은 슈퍼 싱글 39만 원, 퀸은 48만 원. 이 25cm니까요. 예. 네. 야,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효율, 이런 기능을 갖고 5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입니다. 복음. 지금 매트리스 바꾸고 싶으신 분들 많은 계실 텐데. 그렇지. 퀸 보통 많이 이용하잖아요. 퀸 매트리스 백화점 가서 사실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매트리스가 이게 처음엔 좀 아무거나 사서 쓰는데 사실 좀 지나다 보면은 주저앉잖아요. 네네, 그렇죠. 좀 짜증나. 나중에 예. 이렇게 잠자리가 좀 고급스럽고 편해야지 이게 사실 그 기분이 좀 좋아요 이게. 근데 이상하게 잠자리가 좀 허름하면은 자기가 잠을 자도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허름한 느낌이 들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 매트리스계의 보낭칠 이노큐라고 보낭칠 얼마나 이노큐. 잠이 잘 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침대가 좀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눈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저출생 문제를 촉진시킨다. 편에 그냥 들어가게 누우면 만든다. 올리 슬립. 브랜드 이름 자체가 올리 슬립 아니겠습니까? 그냥 잠만 잔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자, 근데 잠을 한번 좀 실컷 자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올리 슬립. 이게 아마 마지막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매트리스를 바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것도 저기 무료 배송은 아니죠? 이것도 무료 배송은 아니죠?
이것도 무료 배송이에요? 대박. 오. 환불이 무료인데 5만 원만 반품 비용만. 그렇지. 반품은 이제 와. 배송을 하셔야 되니까. 네, 예. 환불 요 20일 동안 무료 20일 동안. 야, 씨. 근데 무려. 보고 네. 야 이거는 야, 진짜 이건 진짜 꿀이다 꿀. 아, 솔직히 20일 동안이면은 하루에 4,000원인가요? 자, 여러분 저기 이용료가? 만약에 이거 이용을 했는데 매트리스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저 욕을 하세요. 김용민 XXX라고 욕하시면 제가 그 욕을 받아. 아니 5만 원만 내면은 바로 반품을. 그렇지. 예. 욕을 해도 플러스. 되고 또 반품해도 되고. 네. 오, 근데 진짜 이거 예. 욕하고 반품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4,000원씩 내고 네. 딥슬립 하시고 예. 반품해도 되니까 일단 주문하셔도 된다. 네. 믿고.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철승 변호사님, 네네. 이분이 지금 박원순 시장 가족을 대리해서 일단 두 가지.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이 있었다.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이 있었다. 이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 취소해달라는 것과 함께 한겨레 신문 박모 기자가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박원순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또 책임을 묻는 소송. 이 두 가지를 진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을 봤는데 열심히 봤죠. 내가 올린 페이스북을 무단으로 인용해서 보도했다. 이 점에 일단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네. 만약에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무런 뭐 사전 동의 없이 그대로 기사화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페이스북이라는 공개된 곳에 네. 게시를 했고 네. 그것에 대해서 뭐 인용을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다는 게 기사화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은 근데 네. 이걸 굉장히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비난을 한다. 이게 있어요. 이렇게 전체 공개가 있고요. 예. 친구 친구 공개가 공개. 있는데 네. 친구 공개에서는 친구 공개를 하면서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면은 아마 이게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공개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나 진위와는 다르게 왜곡을 해서 근데 베베꼬아 가지고 했다면 그거는 정말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박모 기자의 기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단어를 교묘하게 섞어 쓰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일단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 이 피해자 잔디라고 합시다. 예. 잔디로 보통 통칭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잔디 씨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전에 제 페이스북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껏해야 성희롱이에요. 이거 그래 기껏해야 성희롱이에요. 범죄에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희롱은 범죄가 아닙니까? 범죄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라고 할 수는 없고 직장 내 성희롱 해가지고 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게 근로기준법에 네. 그런 식의 이제 다른 징계 처리라든지 다른 행정적인 어떤 그 문제가 돼서 뭐 기껏해가 그게 화가 나실 분위기인데 그 부분 취소, 네, 네, 이 부분 네. 취소에 그러니까 성희롱이에요. 성희롱이라서 이제 행정적인 처벌을 받을 수는 있어요. 형사처벌 대상은 그러나 아니다. 형사처벌은 아니다. 네, 네, 네. 네. 행정적인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아주 100%다 해봤자 이거는 성희롱에 해당이 되지 폭력적인 게 아니다. 여기서 성폭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강압적인 행위, 폭력적인 행위를 더해져 가지고 가해지는 성적 가해 행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나 이런 것들 또는 뭐 그 저 업무상 위계 위력? 뭐 이런 업무상 위계 이력. 업무상 위계 이런 성폭력 범죄요? 예. 어쨌든 업무상 위계 이력도 뭐 그렇죠. 성범죄. 그러니까 어떤 예. 강제력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강제력이라든지 위기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폭력적인 것이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성폭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박모 기자 같은 경우는 성폭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뒤섞어 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성적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건지 성폭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구분을 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뒤섞어 놔가지고 정철승 변호사가 마치 성폭력을 옹호한 것처럼 말을 썼어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겨레 신문의 몇몇 기자들이 좀 그런 식의 기사를 써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자기들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선입견에 맞춰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 같은데 남의 말을 자기 선입견에 끼워 맞춰가지고 비틀어요.
비틀어가지고 이상하게 성차별 코드를 집어넣어가지고 비틀어 쓰기 때문에 실제로 말한 사람의 의사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나쁜 뜻으로 곡해를 해서 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성단체가 말이죠.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정철승 변호사 주장과 관련해서 성폭력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해서 고의로 트집을 잡은 것이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 행위라는 광의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 변호사가 말하자면 이 성폭력의 개념을 굉장히 협소하게 바라봤고 그렇게 해서 박 시장에게는 별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 성폭력의 개념에 성희롱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저희는 사실은 성폭력 범죄 특별법 뭐 이렇게 하지만 법률 용어로서는 성폭력이라는 말 자체를 쓰질 않고 강간, 강제추행 이렇게 보거든요. 간음, 위계이력. 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히려 기사를 해석하다 보면은 강제추행과 명확하게 강간을 구별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기사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강간이 있었다는 거고요.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강제추행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거를 구분해서 나눠서 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법조인이 보기에는 네. 성폭력까지는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는 법적으로는 정철승 변호사가 정확하게 맞죠. 제가 제 사건이 있어가지고 성폭행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제 관련된 사건 때문에 성폭행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사형수한테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가지고 정성현인가 하는 사형수인데 이 친구가 초등학생 2명을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강제추행만 하고 살해한 혐의. 아이고, 예, 어쨌든 살해했어요. 예. 근데 강제추행인데 그 당시로는 강제추행이 적용됐지만 요새 만약에 법이 됐다면은 유사강간이 아마 적용이 됐을 거예요. 대충 이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상황인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뭐라 그랬는지 제 기사의 제목에다가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라고 했는데 이제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하는데 자기는 강제추행이 인정됐으므로 내 기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소송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맞대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소송을 했죠. 그래서 승소를 했는데 첫 번째 뭐 사형수한테는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할 명예가 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뭐 두 번째는 뭐냐면 성폭행의 정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을 포함한 폭력과 강제력을 수반한 성적 가해 행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폭력과 강제력을 수반한 성적 가해 행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성폭행이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정 변호사님은 이 법률의 근거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잘 짚어낸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성 단체들이 볼 때 예. 성폭행은 그런 거고 예. 성폭력이라고 되면은 근데 광의의 의미가 된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도 보면은 여성의 피해자가 있고 남성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이게 강제력이나 위계나 위력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는 그 가해 행위는 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평화로운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네. 상사와 부하 직원 정도의 관계인데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이 상사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닌 거죠. 이 경우에는 이 상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자면은 위협적일 수가 있는 거죠. 위력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것까지도 사실은 성폭력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성폭행과 성폭력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성폭행은 법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성폭력은 약간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폭력이 되는 경우에는 물리적인 가해 그 위협을 포함하여 사회적인 어떤 위력이라든지 어떤 그 권위까지도 포함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예, 우리 김태형 기자님,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철승 변호사의
지금 박원순 시장 가족을 대리한 네. 그런 소송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기사를 검색하다가 네. 기사들에서 어느 순간부터 박원순 시장 성폭력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를 조금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취재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던 게 성폭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좀 강한 어휘를 사용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모든 가해행위를 포함하는 용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될지는 뭐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번 법원 가서 다퉈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철승 변호사가 한번 요거 한번 법원 가서 네. 이런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그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성희롱이라고 성희롱이라고 했죠. 판단을 했는데 그 성희롱이 맞는지 사실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말이죠. 박 시장이 가해자가 됐는데 박 시장이 정말 고소인한테 성희롱을 했는지 뭐 이렇다 할 명백한 증거는 못 봤어요, 제가. 네. 성희롱 맞다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뭔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경찰은 아예 탔어요. 그냥 이거를 판단을 아예 안 해버렸어. 근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대단히 좀 불성실하게 이제 아니, 말하자면 국가-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손병광 기자 얘기로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야 되는 게 성희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성희롱 역시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강압적인 수단이 존재했거나 아니면은 저항할 수 없는 위력 혹은 권위가 존재하는 경우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폭력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할게요. 이 상황에서 얘기를 풀어 나가자고요. 그런데 이것이 보는 관점의 차이나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인데 그렇다면은 누구한테나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똑같이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한테만 유독 강하게 사용이 돼요. 정확한 표현은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제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드러나는 행위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네일아트 손 만진 거. 인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예? 호는 아니 그러니까 인정 안 됐죠. 예, 근데 예, 예. 다 인정됐다 치고 호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네일아트 손 만졌다라는 거하고 뭐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가 인정됐다고 한다면 성희롱이에요. 성희롱인데 성희롱도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좀 강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이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돌아가신 분이고 결국에는 만약에 박 시장이 진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일들과 관련한 모든 고통은 다 가족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자 명예훼손이 그 차원이 아닐까. 돌아가신 분인데 사실 명예훼손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을 감안하고 배려해서 만든 게 사자 명예훼손이 아닐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이게 네. 무분별하게 그리고 진짜 잔인하게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합당한 근거, 돌 던질 근거도 제가 보기에는 뚜렷하지도 않는데 단지 성희롱이란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뭐 제가 가볍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불명확한 근거를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막 사태를 단정 짓고 결론 지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뭔가 확정될 팩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잘못이 있다면 잘못한 만큼만 비난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박원순 시장이 잘못했다고 치더라도 그 잘못한 수준의 몇백 배의 비난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조민 씨 네, 조민 씨 친구라고 해야 됩니까? 네네, 장모 씨 관련해서 네. 뭐 새로운 증언이 나왔는데 이 양반이 처음에 조사받을 때는 조민 씨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 조사받을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장모군이 한 3번 정도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첫 번째 조사 때는 새벽까지 조사를 받아요. 이 새벽까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 그렇게 얘기하면 위증죄 처벌받을 수 있어요라고 검사가 얘기했다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이제 공개가 된 거고요. 그 2번, 3번 이제 조사를 더 받습니다. 근데 이 재판에 나와서 1심 재판 때는 저거 옷 입은 거 보니까 조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재판에 나와서는
CCTV 영상을 보니까 저 99% 조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9%. 네. 근데 사실 지금 비판이 나오는 지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났던 것을 기억 못한다라는 점과 그리고 CCTV를 봤을 때 조민이 맞다라고 얘기한 점, 이게 양립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는 이 장 씨 말고 다른 친구인 박 씨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박 씨가 CCTV를 보자마자 이건 조민인데요라고 말하자마자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이거는 조민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서 그 다음에 이제 박군도 그러면 조민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내용이 검찰 조사에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이죠. 장모 씨, 그건 장모 씨. 장 씨랑 박 씨 두 개 다 있습니다. 근데 증언이 다르니까. 그쵸. 기술이 네, 다르니까. 네. 나눠서 얘기하면. 네, 나눠서 얘기하면. 근데 이제 장모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제 또 증언을 하고 나와서 다음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심경을 적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복심 때문에 진실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장 씨가 할 수 있는 가장 완곡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고, 그쵸. 사실 보복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감정이잖아요. 개인의 자신의 원한이 마치 있었던 것처럼 하는데, 우리 가족은 너를 도와줬는데 너희 가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본다. 그래서 총 11번이나 조사를 받거든요. 아버지가 6번, 그리고 6번 중에 한 번은 기록이 남지 맞습니다.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남지 있는데 않았습니다. 6번, 그리고 어머니가 2번, 그리고 자신도 3번을 받는 거예요. 게다가 장 씨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오전 9시부터 9시 반부터인가? 네,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저녁 6시 반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기록에는 오후 1시 5분부터 조사를 받았다라고 오전 시간을 전부 다 기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오전 시간에 과연 검사님이랑 뭘 했을까? 검사들은 얘기할 수 있다. 우리는 동영상을 보고 그랬다. 그렇다면 그건 당연히 기록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검사가 기록에 담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렇다고 검사가 뭐 요즘 시대에 검사실에서 어떤 폭력이라든지 폭언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잘 협조를 하면은 좋게 다 풀릴 수가 있다라든지 그런 어떤 회유, 그런 말 한마디가 지금 너가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지 너도 지금 잘 알 거다. 아버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느냐, 조사 받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또 출국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선택지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네. 검찰에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도 그런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심경. 그런데 보복심이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자신이 혹시라도 말실수를 하면은,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또 내가 조민처럼 저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피의자 전환이라는 참고인, 넌 지금 참고인이야. 그렇지만 당신이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 아버지도 언제든지 아버지는 피의자로 전환이 됐죠? 그렇죠. 이 사건이, 장 교수님. 예,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현재 피의자가 전환이 돼 있으면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아버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거죠. 그렇죠. 회복- 아버지를 도와줄 네.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검찰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답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페북 글을 2번 올립니다. 사실은 이번 것만 보도가 됐는데 작년 5월 달에도 재판에 출석했다가 글을 한 번 더 올려요. 근데 그날 재판에서도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것은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조민 씨한테 우리 아버지가 논문을 줬다는 보상으로 나한테 인턴십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 학교 차원의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은 명확하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 이런 얘기들을 남깁니다. 페이스북에다가. 근데 그 당시에는 보도가 되지 않죠. 근데 마치 지금 언론 보도에는 이 장군이 정경심 교수 2심 재판까지 끝나고 났으니까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든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에 페이스북 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판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을 때뿐만 아니라 1심 재판에서도 이 장군의 말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 당시에는, 그러니까 검찰이 질문을 할 당시에는 조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장군이 영상 속에 나오질 않아요. 그 당시에 변호인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남자가 그 여학생 옆에 앉아 있는 남자애가 너 같은데 너 그럼 여기 들어온 거 맞냐? 이거 너 맞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변호인이 그러면 너는 어디에 앉아 있는 것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있는데 카메라 밖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정면에서 찍은 영상에서도 장군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안 온 것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장군이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장군이 굉장히 신뢰받는 증인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이 1심 판결문을 보면은 서울대 공익법센터에 이제 오지 않았다. 그리고 조민 씨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 근거가 1번이 장군의 증언이고 2번이 박군의 증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그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1심에서 유죄를 판결했다. 그거는 저는 이제 와서는 좀 뒤집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봤다는 진술들이 증언들이 다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뭐 칭찬을 했다 뭐 왔다 이런 걸 진술들은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부 다 무시하고 장 씨와 박 씨가 조민에게 굳이 해가 되는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또 그 검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신은 검찰에서도 검사님한테도 분명히 제가 저것은 조민이 맞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조민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록에 남아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라고 하면서 근데 검사님도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시고 하셨으니까 검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증언이 법원의 증언이 변질된 거죠. 아이고 참. 그러면서 이 박 씨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근거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빨간아재 유튜버 참조하자면은 박모 씨한테도 생활 기록부를 떼어와라.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하고 나서 수사관을 붙여가지고 그래 뭐 너 말이 뭐 맞겠지. 그래 생활 기록부를 한번 떼어와서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 협조를 통해서 생활 기록부를 떼어왔는데 그러면 여기 박 씨의 스펙도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스펙에 대해서도 너도 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회의와 압박 이런 압박이 그런 심리가 네. 검사님이 맞겠죠. 제가 뭐 검사님도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거 뭐 오래된 일인데요. 뭐 하면서 자신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1심에서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그런 진술을 하게 만든 거죠. 그쵸. 상황이. 그래서 지금 13개 시민단체가 조민 불법 수사한 윤석열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건 진짜 예. 대검이랑 네. 법무부에 진정도 냅니다. 네. 합동 감찰을 해달라는 내용을 또 내는데 이게 그 생활 기록부를 갖고 왔을 때 장군이라고 지칭을 쓰는데 장 씨라고 얘기했습니다. 박 씨. 장 씨와 박 씨 이 두 친구가 검찰 조사 당시에 생활 기록부를 떼와요. 근데 이 생활 기록부를 보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3명 중에 조민 씨의 스펙이 가장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두 명이 훨씬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그런 어떤 이의 제기를 하니까 검찰에서 뭐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참 황당하죠. 그 기자들이 그냥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님들한테 전화를 할 때 아예 친분이 없거나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하면 기자한테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근데 어떤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닌 기자한테 전화를 받고도 놀라는데 검사가 만약에 야 너 기록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거기에 등장한 뭐 장 씨도 그렇고 박 씨도 그렇고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거기에 있었던 장 씨의 아버지 또는 박 씨의 아버지 역시 언제든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장 씨 아버지 실제로 피의자였고 그리고 장 씨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소환돼서 모두 11차례 조사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 상태가 이미 누가 보더라도 내가 목이 왜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다 했습니다. 네. 이미 그래서 목이 메인. 이미 누가 보더라도 그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한 상태에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목이 메이는데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그럼 이게 과거에 고문을 해가지고 허위 진술 받아낸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심리적 고문인 거죠. 심리적 고문이죠. 아니 그러면 그동안의 그 증언 같은 거는 장 씨가 또 마음만 먹으면은 나 압박 때문에 심리적 압박 때문에 내가 사실 마음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 진술이 엎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장 씨의 아버지가 단국대학교 장영표 교수입니다. 근데 장영표 교수가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장영표 교수예요. 그러니까 같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인데, 이 장영표 교수가 4회 검찰 조서에 마지막에 수기록 글을 작성합니다. 우리는 사실관계를 잘 썼으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잘 참고해달라라는 식의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 좀 이해가 된다. 그 보복이라는 표현이 왜 나왔나? 그러면 하는데 이제 이해가 되죠. 아니 사실 진짜 저는 보복이라는 말보다 사실 진짜로 쓰고 싶었던 거는 공포심에 의해서. 공포심. 예, 공포심.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교민에게 보복심이라기보다는 검찰에게 내가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표현 쓰기엔 또 무섭잖아요. 검찰이 그렇지. 아직까지 그렇죠. 사람인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못하고 자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세뇌된 자신의 정신 상태가 보복심으로 진실을 가렸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장 씨가 올린 글, 페이스북 그 뒷글이 더 예술인 게, 검사님들을 너무 비난하지 말라. 위에서 시켜서 시켜서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그냥 네. 녀석을 먹이는 거. 빅엿을 먹인 거라서. 근데 저는 참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과거에 내가 조사를 받았을 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면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붙잡혀 가면은 밑에 저학년들은 두들겨 맞고 조사를 받고 아이고. 고학년들은 협박을 받는데 고참 형사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협박을 해요. 그래서 너 저 뒤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붙잡혀 간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전교조 때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뭐 이런 거 하다가 예, 그때 이제 주동자로 제가 잡혀갔죠. 아이고. 예, 그때 또 잡혀갔는데 앞장섰구나.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 게 있어요. 부산시경 당시 지금은 부산 롯데백화점이 들어서 있는 부산시경 거기를 가니까 거기에 좀 나이 든 고참 형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오는 길에 팔부도 봤나? 그러더라고요. 네. 팔부도에 그거 뭐 있는 줄 아나? 그래서, 네. 뭐 있노? 이래서 대공분실 있습니다. 대공분실 거기 뭐 있는 줄 아나? 조사실 있습니다. 그 밑에 뭐가 있는 줄 아나? 그래서, 모릅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마루가 열린대. 마루가 열린다면 그 밑에 바다. 네, 그럼 바다다. 그게 바다가 맞으면은 시신이 돼가지고 이제 바다에 버린다는 얘기구나. 시신도 못 찾는다. 시체도 못 찾는데 이러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옆에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뻥 쳐다보니까 어머니 아들 간수 잘하이소. 어머니 또 육아염 이런 거 할 줄도 몰라요. 이야, 참. 근데 그분이 절대 톤 높게 얘기한 게 아니고 욕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위협을 해가지고 자백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검사들이 요즘에 그런 식으로 쓰더라고. 야, 너 스펙이 좋은데 이거 조국 장관이랑 같이 한 거잖아. 이거는 민이랑 같이 한 거지 이거. 어떡하냐? 이건 문제 되겠는데? 어떡하지? 야, 그럼 내가 잘 처리할 테니까 민이 거는 네가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굳이 너까지 집어넣을 이유가 뭐가 있겠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같이 잘 해보자.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다 넘어가죠. 그 재판에서 장현표 교수가 참 목소리를 강하게 높이고 갔습니다. 그 뭐라고 했냐면, 검찰 조사 당시에 내가 하지 않은 말이 그 조사에 기록이 돼 있다. 나는 여자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지 정경심이라고 한 적이 없고, 결과라고 했지 논문을 준다고 한 적이 없다. 누가 미쳤다고 논문을 개런티하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정경심 교수 쪽에 유리한 발언이 나오자 임정엽 재판장이 딱 그거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정경심 변호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크게 발언을 한 것이었는데 이것들이 보도가 거의 안 돼요. 작년 그 재판 기사를 찾아보면은 이 내용도 기록한 게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이 장영표 교수의 가족들이 겪었던 내용과 그리고 검찰 조사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라 실은 한 번 정도는 더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이게 2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에 정경심 교수 측에서 장 씨의 이번 재판 녹취, 그 녹음 파일이랑 그리고 1심 재판에 관련된 의견서, 그 페이스북 내용을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이긴 한데 1심 재판에서도 말이 오락가락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판단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런 참고 자료를 낸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좀 살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해가지고 그냥 그 장 씨의 그런 증언이 뭐 아무런 효력 없이 그냥 뭉개지고 그리고 그냥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올지. 그냥 뭉개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김학의에 대해서 풀어준 것이 판단을 다시 해봐라 라고 한 것이 검찰이 자꾸만 이렇게 증언 전에 오는 진술이 이게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진술의 신빙성 때문에 김학의를 풀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로 쌓여진 이 지금 표창장 위조도 사실은 입증된 것이 아니지만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 것이 아니라 최성해 총장의 말 한마디 진술에 의해서 된 것, 그리고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그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오로지 진술에 의해서만 이런 식으로 유죄 증거로 인정을 했는데 이것을 대법원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검찰에서의 그런 위법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라고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그것까지 무시하기는 어렵다. 사실 이 사건은 되게 한명숙 총리 사건과 많이 닮아 있잖아요. 증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훈련받지 않은 증인들이고 거기서는 훈련받은 증인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법원에 가서 위증을 했을 때는 나중에 꼭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한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그런 양심 선언 자체를 아예 할 기회를 검찰이 박탈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법원에 기회가 있다. 그래서 선고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선고 날짜를 변경할 거 저는 변경하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질문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월 6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청문회 당일에 기소한 것과 그 추가 기소한 것, 표창장과 관련해서 둘 중에 하나는 공소 취소할 생각 없냐라는 걸 하나 물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터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걸 다 털어봐도 되는 것이냐라는 점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이제 장군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 질문을 한 요지를 잘 살펴보면 이거는 대법원 가서 판단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좀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은 아무것도 뭐 바꾼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참 2심 판단이 언제쯤 나오죠? 8월 11일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얼마나 예정이 되어 남았나요? 있는데 저는 선고 날짜가 변경될 것 같아요. 미룬다? 네, 선고를 미룰 것 같아요. 왜? 사실 지금 김태현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거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다른 증언이 나왔잖아요. 다른 재판이긴 하지만 공범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까지 나왔고 그래서 불법하게 무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이제 재판부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재판 판결문을 다 써놨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판단을 조금 미루면서 시간을 살짝 네. 끌면서 간을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언론이 굉장히 이 사건을 만지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언론이 끌고 왔잖아요. 언론과 검찰이. 그런데 지금도 장 씨가 이렇게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위증죄다, 10년 이하다 하면서 막 계속 연합뉴스에 따르면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공포심을 더 조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언론 보도가 방향이 좀 바뀐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분이 있긴 정말 일정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대구 MBC에서 최성해 전 총장 관련한 내용의 보도를 한 것들을 변호인이 의견서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재판부가 한번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변호인 측에 이제 우리는 최성해 씨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 MBC가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조국 장관이 어떻게 뭐 낙마해야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재판부가 그러면 이 정도면은 최성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최성해의 진술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표창장 사건인데 최성해의 진술이 이건 신뢰를 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이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서 2심도 1심처럼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렇죠. 근데 저기는 무죄가 나와야 사실 그 무죄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건데 네. 몇 건에서 형량을 줄이는 것보다도 예. 그렇죠. 몇 건에서의 이제 뭐 이유 무죄라고 하는데 무죄가 된다고 한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털 수 있는 정말
표창장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무죄가 나온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쵸. 저는 생각이 표창장이 들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왜냐면 위조를 집에서 했다. 이게 아니라면 이거는 저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실은 지금 뭐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고 마치 다 이제 자신들은 아닌 것처럼 황당하고 있는 장 씨와 박 씨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30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겠죠. 속으로는. 알고 있죠. 알겠죠. 다만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의견 때문에 눈을 감는 것뿐이지 자기의 인턴 증명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자기 스펙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 알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정확하게 어떤 기간과 무엇을 다 채워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등학교 체험학습에 대한 확인서인데 그 이름 자체가 인턴 증명서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고등학교 그리고- 체험학습 확인서 네. 이름 바꿨어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었는데 재판 말미에 언급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방배동 자택에서 정경심 교수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서 위조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 집에는 그 컬러 프린터가 없습니다. 1심 네. 재판부가 HP에서 나온 그 프린터 기기의 모델명을 특정을 했어요. 근데 그 기기가 집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재판부가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참 이게 그러니까 1심 재판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프린터 기종을 그렇게 딱 꼬집으려면은 그게 집에 있는지 정도는 확인했었어요. 그렇지. 예. 근데 집에 있지도 않는 프린터를 가지고 그걸로 프린트했다고 유죄를 선고하는 그런 얼빠진 판사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예. 그거는 정말 판사가 아니라 걔는 저기 저 초등학교를 다시 보내야 되는 사람. 아니 기본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기본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제가 한 마디, 제가 여러 마디 했어요. 자. 도대체 그런 사람이 판사라고 앉아 있다는 게, 그런 사람으로도 재판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도 정말 창피하고 불쾌합니다. 빨리 그런 사람들은 속가내야 돼요, 속가내야 돼. 어디 감히 진짜 판사랍시고 진짜 앉아가지고서는. 두고두고 아마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예. 네. 그 이름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테고요. 자, 8월 11일 판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뭐 우리 윤 춘장은 뭐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이 재판 자체가 언론과 검찰이 끌고 온 재판이고 언론이 계속 만들어주고 지금도 장 씨를 위증 이런 식으로 막 보도하는 데가 아직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특히 연합 되게 이상해요, 진짜. 아니 연합, 네. 아, 진짜 연합 너무 짜증나요. 연합은요 일찌감치 지금 줄을 섰어. 윤석열한테 줄을 선 상태고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 커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후원도 했고 국민일보랑 같이 했고 해서 사실 국민일보와 연합뉴스가 왜 그러는지는 사실 뻔해요.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그동안 이거는 아니다라고 계속 짚고 넘어갔던 기자, 법조 기자가 있어요. 그 기자를 계속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팩트체크 팀으로 돌려버려요. 정말 이거 법적으로 이거 아니다라고 계속 찝었던 그런 기자 같은 경우는 그 법조팀으로 안 보내요. 그 언론 보도가 저는 조금 굉장히 공포감으로 느껴졌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어떤 경우였냐면 이 재판에 나와서 검찰 조사 당시와 약간 다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검찰의 질문과는 다른 대답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위증죄로 검찰이 기소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이게 기사 하나하나로는 아무 의미 없는 기사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기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 그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한테는 굉장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포죠. 왜냐면 네. 댓글 하나에도 사실 우리가 신경 쓰이는데 그쵸. 댓글에 악플이 돼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악플이 좀 세다. 그럼 신경이 쓰이는데 그쵸. 기사로 나오면은 얼마나 또 압박이 되겠어요. 무섭고. 아니 저는 진짜 대놓고 그렇게 전문적으로 쓰는 놈들이 몇 놈 있었어요. 머니투데이도 그렇고 진짜 다. 근데 연합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제정신인가. 아니 어떻게 뭐 이렇게 선동을 하는지 앞장서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세다 지금. 그래서 연합이 그래. 이랬다라고 받아쓰기 너무 좋게. 그래서 연합은 빨리 국가 지원금을 잘라야 되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연합이 아마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일 많이 당할 거야. 네. 아, 정말 언론 개혁. 아, 사실 우리가 겉도는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의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 풀어줬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지들 멋대로 뭐 기획재정부 뭐 검찰 각기약진했던 거 아닙니까? 감사원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연합뉴스까지. 물론 이제 뭐 억압을 해야 된다, 장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출된 권력한테 권력을 위임했으면 국민들이 그 위임받은 권력 갖고 통솔을 해야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 정부는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문민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시대가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민주정부에게 또 기회가 맡겨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꼼찰 청장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